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십걸 조자매로 돌아왔습니다. 페리스 힐튼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는 영상이 바이럴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힐튼 호텔, 그 힐튼가의 상속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예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하나도 없던 시절부터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사람이고 지금은 직업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연예인 하면은 뭐 가수거나 배우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가수도 배우도 아니고 그냥 그 상속녀라는 타이틀과 캐릭터로 이제 TV 출연을 하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시초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리스 힐튼의 이미지는 뭐냐면 핑크 색깔 추리닝이 있고 금발에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다시 입지 않는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That's hot 막 이렇게 하면서 말투가 되게 독특한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원래 킴 카다시안이 페리스 힐튼의 절친이자 스타일리스트였어요. 킴 카다시안이 페리스 힐튼을 보고 배워서 인플루언서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건 사람들이 그 킴 카다시안네 가족들 말투를 되게 많이 놀리고 따라해요. 걔네 가족들이 다 말투가 똑같거든요. 근데 그 말투의 시초도 사실은 페리스 힐튼이에요. 그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거의 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 수준으로 목소리랑 말투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국회 영상에서 페리스가 너 입은 옷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나 이따가 이거 끝나고 너한테 브랜드 어딘지 물어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 페리스 말투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발언할게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And I love your jacket. The sparkles are amazing. I wanted to find out who made it later.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y need access to therapy, counseling, mentorship. 페리스 목소리 바뀌는 거 봐. 어떻게 저렇게 맨날 그 두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이 바이럴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 자아를 꺼낸 지가 꽤 됐어요. 왜 한국에서 이제 페리스 힐튼이 에릭남이랑 인터뷰한 영상이 미국에서도 그 영상이 되게 유명한 영상이거든요. 진짜 사업가의 면모 그리고 엄청 진지하고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는 말투를 하는 모습을 공식석상에서 거의 처음 보여준 거나 다름없는 영상이 그 에릭남이랑 찍은 영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캐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부캐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지. 2019년도에 유튜브 독점으로 페리스 힐튼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돼요. 그 제목이 This is Paris인데 저희가 오늘 다뤄볼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바로 그 This is Pari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페리스 힐튼이 그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지가 나와요.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일단 처음에 성공한 페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페리스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공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자전적인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니키 힐튼이라고 페리스의 동생이 나오는데 이제 그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동생이 좀 언니를 이해를 못해요. 언니 왜 그렇게까지 성공에 목매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상속을 받고 자란 사람이 정말 쉬지도 않고 10년 동안 휴가를 못 갔대요. 그런 정도로 맨날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페리스가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 나는 그렇게 휴가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런 게 더 불안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페리스가 아까 전에 페르소나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도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머리 빈 애, 그냥 돈만 많은 애, 철딱선이 없는 애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 안에서는 엄청나게 자아가 크고 똑똑한 사업가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똑똑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멍청하게 보면 싫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솔직히 페리스 힐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사업들을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져서 성공하게 만들기까지가 결국에는 다 그 사람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힐튼가의 상속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힐튼가에 8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페리스 힐튼의 아빠인데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제 상속을 받았대요. 앞에 5명이 그렇게 상속을 많이 받으면 물론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부자지만 사실은 이 나머지 3명은 그렇게 엄청난 재벌 정도의 부자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페리스 힐튼의 엄마도 그렇고 페리스 힐튼의 아빠도 그렇고 평생 맞벌이로 일을 계속 하셨대요.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뭐 평범한 가정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힐튼가니까. 힐튼가의 손녀라는 타이틀로 자기를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죠. 페리스 힐튼이 굉장히 심각한 불면증을 갖고 살아가는데 페리스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떤 남자 2명이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납치해서 끌고 가는 그런 꿈을 매일매일 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트라우마에서 시작이 됐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페리스 힐튼 가족 자체가 그 아빠가 밀어주는 자식이 아니라 했잖아요. 상속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미국은 땅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약간 동네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LA 부자들은 부자여도 그냥 막 인생을 즐기자 약간 이런 이미지고, 또 뉴욕은 되게 분위기가 엄청 빡세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성공한 부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페리스는 LA에서 나고 자라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대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가 진짜 원래 내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막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예쁘고 주변에서 맨날 애기 모델 시켜라, 막 애기 배우 시켜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지금 내 삶을 보면 막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이런 게 자기를 되게 트레이드 마크로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해보면 난 원래 그냥 동물 키우는 거 좋아하고 밖에 뛰어내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명품 같은 거 사실 그렇게 자기 본연의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만든 페르소나가 그런 걸 사랑하는 이미지인 거죠. 그러다가 이 가족이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가십거리 뉴욕의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로 맨날 사교 파티하고 누구네 자식이 어쨌다, 쟤네 자식이 어쨌다, 얘네 자식이랑 친해져라, 그런 사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란 말이에요. 처음에 페리스가 뉴욕으로 전학을 가는데 이제 자기는 여기에 별로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LA 거리 갑자기 뉴욕에 뿅 나타났으니까 친구들도 잘 못 사귀겠고 좀 겉도는데 사람들이 다 얘가 힐튼가 딸이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주목은 받으니까 견제받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 엄마가 얘를 사교 그 수업을 보내요. 뉴욕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뉴욕에 가니까 이제 이런 자리에 가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이런 수업을 받아야 되는 공간에 간 거예요. 페리스 힐튼의 부모님이 엄청 보수적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부모였대요. 그러니까 뭐 통금 시간 뭐 8시, 파이옷 안 돼, 목걸이 안 돼, 매니큐어 바르는 거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감시 속에서 이제 뉴욕에서 신부 수업 수준으로 그렇게 숙녀 수업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한국 나이로 한 중3, 고1 이 정도 나이인데 그 나이 때 애들은 얼마나 막 놀고 싶고 내 맘대로 입고 싶고 친구들 내 맘대로 사귀고 싶고 그렇게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그런데 페리스는 워낙 성격 자체가 통제받는 걸 싫어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 자기 애를 억압하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난 싫은데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건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입지 말라는 옷 다 입고 엄마가 가지 말라는 곳 다 가고 엄마가 만나지 말라는 친구 다 만나고 방황 같은 시기를 한 거죠. 이제 페이크 아이디 빌려가지고 밤마다 맨날 나가서 친구들이랑 맨날 클럽 가고 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완전 신나는 생활을 보낸 거예요. 자기 말로는 자기가 그때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고 내가 밤의 여왕이 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뉴욕에서 이제 알아주는 파티 거리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얘가 무슨 일인가, 얘가 이제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일반적인 아이들도 좀 밤에 막 놀러 나가고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더군다나 얘는 엄청난 재벌가의 자녀라 보니까 사실 막 미국은 치안도 안 좋고 특히 돈이 많고 연예인인 사람들도 강도당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얘가 더 타겟이 되게 쉬운 아이라서 더 걱정을 많이 심하게 더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캠프를 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중학교 때 막 수련회 보내잖아. 선생님은 너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막 야영 갈 때 수련회 갈 때 이제 한 번씩 가는 건데 이제 그런 사설 업체들이 미국에 되게 많대요. 근데 이 캠프를 가게 되는 방식이 좀 충격적인 게 페리스 동생이 나 갑자기 그 날이 기억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언니 방에서 진짜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들은 거야. 막 깨악 이래가지고 뭐지 하고서는 문을 열어봤는데 언니가 어떤 남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했었다라는 기억을 얘기를 하니까 페리스가 나도 그날이 기억이 나. 자기는 자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들이 자기 방에 들이박혀서 자기를 납치를 해서 도와달라고 엄마 아빠를 막 소리를 질러서 부르고 울고 했는데 현관문에서 자기가 떠나가는 모습을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스는 자기가 납치된다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엄마 아빠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이제부터 그 캠프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당연히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동의도 없이 그렇게 납치를 하는 게 이 캠프의 입단 방법인 거예요. 유타주에 있는 엄청 넓은 사막에 있는 캐년들이에요. 그냥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데다가 수련회를 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페리스도 그런 데에 끌려갔는데 이제 얘가 또 보통 애가 아닌 거지. 맨날 가면 맨날 도망을 가는 거야. 풀밖에 없는 옥수수밭을 막 자기가 몇십 킬로를 걸어가지고 맨날 도망가고 밤새서 이틀 동안 그냥 걸어서 그 길을 도망을 갔대요. 선생님들이 걔를 붙잡은 거죠.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를 보여준 거지. 너네 도망가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성인 어른들이 자기를 그냥 두드려 팰 거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도 페리스는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뒤로도 얘가 맨 이 캠프에서 도망가니까 또 엄마 아빠가 저 캠프 보냈는데 또 저 캠프에서도 또 도망가고 그렇게 여러 캠프를 전전을 했대요. 자기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인 거지. 마지막에는 얘가 이제 캠프를 맨날 도망을 치니까 엄마 아빠가 아예 이런 학교를 보내버려요. 기숙학교 같은 거예요. 행동을 교정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페리스가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도 페리스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학교예요. 거기는 이제 애들을 패는 거는 기본이고 매일매일 샤워를 할 때도 선생님들이 자기가 지켜보고 있대요. 여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그 남자 선생님들이 걔네가 씻는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학교에서 매일매일 주는 약이 있대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그냥 정신이 멍해지고 생각이 집중이 많이 안 되고 내가 아닌 느낌이 든대. 그래서 다른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그 약 먹고 그냥 맨날 약간 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냥 앉아있거나 아니면 자살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평소에 자기 같으면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페리스가 아, 진짜 이거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메디컬적인 진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너네 문제야 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약을 받고 그런 식으로 감시를 당하는 생활을 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데 거기서 하는 활동이 뭐냐면 벽을 보고 몇 시간을 앉아있으라고 시킨대요. 결과가 그거야. 그냥 벽 쳐다보고 있기. 약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벽만 보고 앉아있는 거지. 그 약 효과 때문에. 페리스가 그 약을 안 먹는 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척을 하고 약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몰래 버린 거죠. 친구들한테도 그 방법이 퍼진 거예요. 약을 안 먹고 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가 선생님들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페리스가 그 벌로 독방에 들어가요. 감옥 독실에 알몸으로 들어가서 20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방에 혼자서 있는 벌을 받는 거예요. 밥도 안 준대요. 그 끔찍한 학교에서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왜 감옥에 간 죄수들이 막 나가면 나 이렇게 삶을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화를 같은 거 보면 걔가 진짜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부자가 될 거고 이렇게 내 브랜드를 만들 거고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페리스의 모든 성공 이력들 성공 신화들을 다 그때 17살의 소녀가 머릿속에 다 그때 계획을 한 거죠. 나는 무조건 성공해서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누구도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 인생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그렇게 모든 인생 계획을 맞췄대요. 그래서 이제 18살이 되는 날 페리스가 그 학교에서 나와요. 왜냐면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니까 이제 그 학교나 뭐 부모 같은 외부 세력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페리스는 그때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리얼리티 스타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뭐 모델 활동도 하고 사업 브랜드도 내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는데 이제 페리스가 첫 번째로 진지하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남자친구가 그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출을 시켜요. 그 전까지도 이미 페리스는 활동을 시작을 해갖고 유명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세상이 완전 다 뒤집어진 거죠. 페리스 힐튼 영상 봤어? 이러면서 막 그때의 방송들이 자료화면으로 나오는데 막 그런 개그맨들이나 막 MC 같은 사람들이 막 여기서 페리스 힐튼 영상 본 사람 나 막 이러면서 그걸 굉장히 개그거리처럼 소비를 해요. 페리스 힐튼 엄마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 딸이 힐튼 호텔이 아니라 다른 호텔에서 그런 영상이 찍히다니 막 이런 걸 개그럽시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페리스가 자기가 잘못된 사람처럼 온 세상들이 자기를 다 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거였어요. 제 이제 요즘에 막 뜨기 시작한 유명한 앤데 제 저걸로 한번 떠보려고 지가 유출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자기의 그런 디지털 성범죄물이 자기 성공 수단인 것처럼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폭력적인 이야기죠. 페리스 힐튼의 남자친구는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온갖 토크쇼를 다니면서 남녀가 사랑을 하는 모습인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난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다가 이딴 식으로 자기가 인터뷰를 하고 다녀요. 근데 페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나는 그딴 거 없어도 내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다 세워놨고 그 계획들이 너무 잘 진행이 돼가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내가 왜 그딴 걸로 성공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페리스가 이야기를 하길 그런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런 영상을 찍고 싶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응했던 것도 그렇고 그 뒤로도 자기가 몇몇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감옥 같은 환경에서 폭력적인 환경에서 충격적인 유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그런 삶의 태도가 그때 좀 변형됐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폭력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자기를 대하는 게 익숙해진 거죠. 근데
근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그런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삶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몰아세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페리스의 동생 니키 힐튼 있잖아요. 니키가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나 여기서 누구 만난 줄 알아? 언니랑 같이 옛날에 학교 다녔던 사람이래 이러면서 전화를 바꿔준 거예요. 이제 그 친구랑 조금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연락한 친구가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캠페인의 이름이 Breaking Code Silence인데 그 학교 출신 피해자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부 페리스 힐튼의 집으로 불러요. 그 친구들이 평생 동안 다 비슷한 트라우마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 페리스 힐튼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똑똑한 애가 아니 아무리 부모가 저기 캠프를 보냈다고 해도 맞고 막 이렇게 성폭력 당하고 이런 거는 왜 얘기를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시킨대요. 너네 문제하잖아. 니네가 뭐 저희 맞았어요 이런 거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해서 니네 부모님이 너 믿어줄 것 같아? 문제들은 아무도 안 믿어줘. 너 그리고 그렇게 말해봤자 니네 부모님 안 믿어주면 너 벌만 받을 뿐이야. 이래서 실제로 그 부모님한테 뭔가 이야기하거나 시도하는 애들은 다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체벌을 받고 그 부모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기숙학교나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캠프 있죠. 나치해관 캠프. 그런 많은 캠프들에서 아동 학대와 아동 착취 그리고 아동 방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죽음과 아니면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를 페리스가 알게 되면서 이거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그 아동 청소년 보호 활동가가 돼요. 근데 사실 페리스 힐튼의 브랜드가 화려하고 럭셔리한 페리스 힐튼의 삶이 모티브가 되는 브랜드들이란 말이에요. 페리스가 직접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활동들이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명성이나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는 전혀 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다시는 어떤 아이도 내가 겪은 경험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무조건 이걸 끝까지 싸워서 이런 학교들이 그리고 이런 캠프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이 안전한 삶 속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난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지만 그 법안을 발의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민단체나 이런 활동가들이 그런 제안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입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페리스도 입법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럴된 영상도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를 발언하는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리스 힐튼이 얘기하기로는 뭐 6살 아이도 거기에서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애가 쓰러졌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아이를 가둬서 아이가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영상이 바이럴된 이유도 페리스 힐튼 원래 말투가 이거였대. 이건 사실 페리스 힐튼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페리스 힐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이 바이럴이 되고 그 안에서 페리스 힐튼이 말투를 들으려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게 되고 그러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입법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페리스 힐튼을 보면서 아 정말 자신의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산업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페리스 힐튼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바로 이어서 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캠프 청소년 지옥 훈련소라는 그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이 페리스 힐튼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페리스 힐튼의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힐튼과의 손녀이자 재벌인 페리스 힐튼조차도 폭로하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이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페리스 힐튼이 그 프로보 학교를 가기 전에 처음으로 갔던 캠프 있잖아요. 그 납치했던 그 캠프. 사실은 그 캠프가 이 모든 산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캠프를 시작으로 이런 산업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런 기숙학교도 생기고 또 그런 비슷한 캠프들이 생겼던 거예요. 스티브 카티사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군 장교 출신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청소년 캠프가 있어요. 챌린저 파운데이션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친부모가 이제 약물 중독이랑 뭐 가정폭력 때문에 엄청 행복하고 좋은 가정으로 입양이 되는데 입양이 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친부모가 다시 찾아와서 내 자식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친부모한테 다시 돌아가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그 유년 시절을 보내고 스스로 공군 자원 입대를 해요. 이 사람이 군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나 이런 거를 군인 생활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을 겪어야 된다. 이런 군대식 경험을 겪으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 왜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다가 자기가 어떤 극복하는 인생의 큰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 세상을 이 방식으로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을 시작한 게 1988년인데 미국에 이제 막 히피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들이 유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서 그런 히피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사회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문제아 청소년들을 갱생시키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63일 동안 유타에 있는 사막을 횡단하는 캠프인 거예요. 우울증 이런 거 다 배부른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살만하니까 그런 삶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다.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거였던 거예요. 네가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러면 너가 그런 삶에 대한 쓸데없는 고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루에 8km씩 걷게 해요. 막 너 2km 걸으면 물 줄게. 몇 킬로 걸어야 밥을 줄게. 친남도 없이 애들이 그냥 사막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게 하고 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동물을 그러니까 해체하고 막 그 불 지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원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 자기 눈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먹으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고 울고 그러면서도 또 막 그 음식에 감사해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 중에서 몇몇 아이들은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시스템 자체가 엄청 크지 않았고 그래서 그 핵심 멤버들은 사막이나 훈련에 지식이 많은 군인 출신의 스태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통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막 애가 막 음식 하나에도 당연히 그러겠지. 사막에서 그 막 동물 잡아가지고 뜯어먹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평범한 식빵 하나에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애들이 이거 갔다 오니까 다 개가천선 됐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이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1988년도에 이 캠프에 참여하는 비용이 1,6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사실은 정말 간절한 거지. 이 사업이 엄청나게 번영을 해요. 아무나 맛보은 스태프들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빨리 커졌으니까 그 스태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스태프들도 교육을 안 시키고 자기네들이 면접 보지도 않고 막 누구의 추천으로 뽑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스태프들은 이제 두드려 패고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캠프를 광고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은 사랑과 대화로는 훈육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체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체벌이 동의가 된 캠프였기 때문에 군인 출신의 스태프들이 빠지면서 모든 체벌이 거의 폭력이 된 거죠. 그 주의 형사가 이 캠프를 되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이 산업은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허락한 캠프라고 하니까 이제 개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캠프에서 어떤 애가 낙오가 돼가지고 지금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애를 보러 갔는데 그 애가 온몸이 다 피투성이에 상처투성이에 뭐 전치 몇 주가 나온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걷기 힘들어 이러면 왜 그런 훈련 같은 거 하면 너 꾀병 부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못 걷겠어? 그러면 네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벌을 받아보자 하고서 애를 손이랑 발을 밧줄로 묶어서 사막을 질질질질 끌고 간대요. 그래서 5m 끌고 간 다음에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도 못 걷겠네요. 그래? 또 3m 질질질 끌고 간대요. 이제 또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애가 생각이 바뀌어서 내 걸어갈게요 할 때까지 애를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애 등이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애가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애를 하룻밤을 방치를 했대요. 그때 카티사노가 와서 이거 네가 자초한 일인 거 알지? 이렇게 애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도 애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애를 낙오를 시켜서 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낙오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애 상태를 보고 완전 충격을 받은 거야. 아무리 자기 자식을 개가천선하는 캠프에 보냈다고 해도 애를 만신창이로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애를 만들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형사는 이거 진짜 사달이 곧 나겠구나. 그 형사는 그 유타주 출신이라서 이 사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막을 횡단하는 것 자체가 진짜 완전 미친 짓인 거죠. 그거를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통솔을 하고 심지어는 그냥 횡단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엄청나게 큰 수레를 끌고 횡단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짐을 다 실어놓고 그리고 애들이 막 그 낙오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애들 배낭에다가 돌을 넣는데요. 그 벌로 너 이거 그러면 더 무겁게 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부상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여자애가 거기서 죽게 돼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보안관이 과실치사로 이 스티브 카치사노를 기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송이 2년 동안 진행이 됐고 막 전국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완전 뒤집어졌고 온갖 언론에 다 실려요. 결국은 스티브 카치사노가 그 소송에서 이기게 돼서 감옥을 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그 변호사가 사실 그 사막을 횡단하고 이런 거는 부모가 동의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정확히 증명해낼 수 없다. 이 죽음이 독성 쇼크인지 심장마비인지 뭐 운동성 열사병인지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라고 이 변호를 한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스티브 카치사노는 이미 이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잖아요. 계속 부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애가 다쳤습니다. 보험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보험비를 엄청나게 뜯어낸 거예요.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람은 한번 돈 맛을 보니까 이 사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요. 이제 이번에는 사막이 아니라 카리브 해안을 항해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요. 이렇게 이 사람이 2년 동안 소송을 하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또 사업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 자식을 미친 듯이 보내기 시작을 하네. 그리고 그 캠프를 보낸 사람 중에서는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록펠러가 뭐 손자도 있고 막 무슨 주지사의 뭐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명망이 높은 막 부자 뭐 정치가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을 거기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망하겠냐고. 근데 이 사람이 항해로 바꾼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이 주에 가서 이 사업을 하려면 주정부가 방해하고 여기 주에 가서 하려면 방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땅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항해를 하면서 무인도에 가가지고 또 원시 생활을 애들을 시킨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업이 허가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인도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애들이 캠프 가는데 아까 전에 뭐 63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애들은 캠프 기간이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버진 아일랜드에서 이 항해가 시작이 돼가지고 남미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에 갔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다가 자메이카에 갔다가 베네수엘라에 갔다가 콜롬비아를 갔다가 다시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거의 1년 동안 애들이 그냥 바다에 떠가지고 애들이 해적한테 팔린 거랑 다름이 없어. 애들은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다고 말을 안 할 거 아니야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내려라 하면 내려서 생필품 구했다가 타라 그러면 타가지고 다시 배 타고, 그러니까 진짜 애들이 미칠 것 같아. 이러다가 아까 푸에르토리코에 또 아까처럼 생필품이나 이런 걸 거지려고 정착을 하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이 관리해주는 스태프들 있잖아요. 스태프들이 얘네들이 이제 거의 인간으로 안 본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맨날 여차하면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도망갈까 이런 각을 볼 거 아니에요. 애들을 목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애들을 차에다가 묶어놓은 거야.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이제 거기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걸 보고서는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붙잡히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스티브 카치사노는 없었고 그 뒤로 또 그 스티브 카치사노는 잠적을 하게 돼요. 이름을 스티브 마이클스로 바꾸고 태평양의 사모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퍼시픽 코스트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또 차렸는데요. 이 사람이 자식이 2명이 있어요.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그때쯤 되니까 딸이랑 아들도 10대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난 진짜 웃겨. 이 자식이나 똑바로 키우지 또 아들이 또 약물 중독에 빠졌네? 그러니까 또 자기 아들을 또 그 캠프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 캠프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똑똑했겠지. 나도 내 아들도 여기 보내는데 이렇게 한 거지. 여기가 엄청 작은 섬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완전 개발이 하나도 안 된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애들을 데려다 놓고 맨손으로 거의 도시 개발을 하게 한 거예요. 막 수로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투자해준 그 사모아의 이 땅 지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땅을 다 개발을 시켜주는 거야. 어디서 미국에서 온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손으로 다 땅 파가지고 다 동네를 막 지어주는 거야. 거의 노예 생활을 한 거지. 네. 이제 애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아빠가 애를 보러 이제 거기를 한번 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애 아빠가 몰래 그거를 촬영을 하면서 애들한테 너네 무슨 일 당했니? 무슨 일 당했니? 그걸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해요. 이제는 스태프들이 아이들을 처벌을 하거나 체벌을 하면은 그게 아동학대로 잡힐 게 분명하니까 이제 애들한테 시키는 거야. 숙소에서 살고 있는 애들한테 얘가 잘못했으면 너가 얘를 혼내는 거야. 근데 그 체벌의 수준이 어떠냐면 그럼 손발을 꽁꽁 묶어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밤이 되면은 잠이 들 거 아니에요. 잠이 들면은 물을 얼굴에다가 붓는데요.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물을 막 몇 리터씩 쏟아붓는데, 그러니까
물고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문이 끝나면 애를 유배를 보낸대요. 그 섬에 그 반대편으로 가면은 그 땅 지주의 집이 있대요. 거기가 유배 장소인데 거기에 어떤 여자애가 이제 거기로 유배를 갔는데 그 지주한테 성폭행을 당했대요. 돌아와서 그 스텝한테 나 거기 지주한테 성폭행 당했어 이렇게 하니까 오버하지 말라면서 걔를 다시 또 거기다 더 보낸 거예요. 더 보내가지고 걔는 거기서 계속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지주 집에서 지내게 된 거죠. 아이 아빠가 그거 촬영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사모아를 탈출을 해서 그 미국으로 그 테이프를 가져가려고 해요.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서 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모아 당국에서. 당신 짐 확인 좀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옛날이잖아요. 90년대니까 핸드폰 이런 걸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캠코더로 촬영하니까 촬영 테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스티브 카티사노가 사모아 당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캠프에 있는 그 애 아빠가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 사모아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너네 관광 이미지 완전 타격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공항에서 잡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 짐을 다 뒤졌는데 테이프가 안 나온 거예요. 아빠가 그거를 처음부터 걱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모아 안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 거기 미국 대사관의 직원한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당신이 이거를 가지고 출국을 해달라 해서 그 직원한테 그걸 맡기고 이 아빠는 테이프 없이 맨몸으로 출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사관 직원이 그 테이프를 가지고 출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미국에 도착을 해서 기소가 됐고 그 모든 그 범죄가 발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 돌아와서 다 증언을 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나 진짜 이 사람은 무슨 사주에 뭐가 있나 봐. 아니 기소가 됐는데 그때 9.11 테러가 터진 거야. 나라가 그 9.11 테러의 수습과 9.11 테러에 대한 걸로 다 바쁠 때 이 사람의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된 거지. 결국에는 애들이 그렇게 엄청 훈육당하고 그런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갔다 왔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증언한 친구들은 사실상 이게 자기는 갔다 왔어도 계속 다시 얼마 안 돼가지고 약물 중독이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인생이 힘들어진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계속해서 극한적인 상황에 몰아야 되는 것 같은 강박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불안한 거야. 이제는 나 이거 생존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게 되고 자기가 선택해서 노숙자가 된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이 스티브 카티사노의 아들도 그 캠프 갔다 왔다 했잖아요. 아들도 결국엔 약물 중독에 다시 빠지고 딸도 아들한테 물들여서 약물 중독에 빠지고 비행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딸도 깜빵에 갔다 오고 아들은 아직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점은 이 스티브 카티사노의 사업이 엄청나게 번영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새로운 산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캠프의 출신이었던 스텝이 또 다른 캠프를 만들고 만족했던 학생이 또 다른 학교를 만들고 이러면서 미국 전역에 이제 그런 비슷한 캠프들이랑 학교들이 엄청 많이 생기면서 그 페리스 힐튼이 갔다 온 그 학교까지도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캠프 사업들은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대요. 기소되고 이런 걸 보고도 왜 보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부모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 애는 맨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매일 항우울제를 그 과다 복용을 했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항우울제 과다 복용하다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으면 어떡할까.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우리 애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낸 거야. 이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애는 자기가 마약상이 돼서 막 애들한테 마약을 팔고 다녔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가 어느 날 깜빵에 가면 어떡할까. 교도소에 가지 않길 바래서 그래서 난 이 캠프에 보낸 거야.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그 캠프에 보낸 건데 결론은 그 캠프 안에서 죽던지 아니면 그 캠프를 나와서 트라우마로 더 나쁜 범죄를 해서 교도소에 가던지 결국엔 그 트라우마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지. 나는 내 자식을 살리고 싶어서 그걸 보냈는데 결국엔 거기서 죽어서 돌아왔다는 게. 이제 거기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스티브 카티사노는 정말 그 부모의 약한 마음, 자기 아이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공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략을 해서 자기의 그 부를 창출을 한 거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큰 상처가 뭐였나요?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끔찍한 환경이 있는데 이걸 우리 부모님이 선택해서 나를 여기로 보냈다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그거대로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나 어떻게 나를 이런 데에 보낼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걸 우리 엄마 아빠가 선택할 수가 있지? 아이들은 또 그거대로 정신적 충격이 남는 거죠.
아직도 1년에 막 수천 명씩 아이들이 이런 캠프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페리스 힐튼의 이야기와 이 야생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던 유튜브 프리미엄 다큐멘터리 This is Paris랑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헬캠프 청소년 지역 훈련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